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과학 교양 주제 발표로 석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3학년 2반 이사라고 합니다. 우선 앞서서 친구들이 이거 발표하면서 자신의 진로나 아니면 관심 분야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해주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 진로와 관련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장래희망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석유화학이나 에너지자원공학, 광학 그리고 석유가 응용되는 여러 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나중에는 석유 천연가스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우선 석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발표는 제가 어떻게 하면 단기간 안에 여러분께 진로픈 정보와 제가 오랫동안 공부한 분야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과제연구랑 학술제를 좀 이렇게 믹스해 놓아서 초간단하게 거의 수식 같은 거 다 빼고 정리한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석유하면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 이거는 지금 석유 시추봉이라고 하는 데서 석유를 끌어내는 건데 되게 이게 이런 식으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약간 당나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고 해서 마린 광피라고도 애칭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석유 정제 회사의 저런 분별 증류하는 탑들도 보이고 하는데 이따가도 많이 보게 될 그림입니다. 이것은 화학원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석유를 분별 증류하는 과정으로서 석유는 지하에서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액체 탄화수소를 일으켰기 때문에 분별 증류가 왜 필요하냐면 저렇게 탄소수가 여러 개가 있는 탄소 골격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거를 한데 모아서 혼합물로서 엔진을 돌리게 되면 엔진이 고장날 수도 있고 되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렇게 분류를 해서 각 도움마다 기능을 하는 게 다르게 기장을 보이는데요. 우선 저기 나와 있는 뷰테인처럼 탄소수가 4개로서 굉장히 분자량이 적은 것들은 저분자들은 상온에서는 액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기체 상태로 존재해서 거의 액화천연가스 이런 걸로 사용되고 중간 탄소수들을 보이는 거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 화학공업이나 아니면 그냥 자동차 엔진 돌리는 데 사용되는 경유나 휘발유, 디젤 같은 거로 사용되고 탄소수가 좀 큰 것들은 도로에 보면 도로 포장하는 데 이런 아스팔트나 이런 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선 인류는 언제나 에너지 자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추위와 맹수로부터 보호받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도록 불을 이용합니다. 산업혁명의 태동기였던 18세기에는 석탄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수증기의 팽창으로 증기기관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등유의 발견으로 석유의 존재가 알려지고 나서는 막 시작되었던 자동차 산업 등과 함께 석유가 20세기 초부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발표를 진행할 방식이 아까 과제연구와 학술제를 모았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하다가 석유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진실로 알고 있었던 게 거짓인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석유가 고갈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진실이냐에 대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석유는 400년 내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진로를 잡은 이유를 당연히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3년도 과제연구 1에서 발표한 건데 신재생 에너지는 환상인가, 피크오일은 허구인가에 대해서 피크오일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진실 같은 분양을 나름대로 해보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는 50% 이상 점유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지도자를 보면 정영식 선생님 우선 그 전에 흥미를 끌기 위해서 석유 거대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븐 시스템스라고 불리는 이 7개의 회사들인데요. 우선 볼 수 있듯이 에소, 더치, 이따가 쉐브론, 모빌, 엑슨모빌로 합쳐지고 이런 건데 우선 이 2개가 사라지고 2개가 통칭돼서 엑슨모빌이 되었고 또 걸프가 쉐브론, 텍사코도 쉐브론을 합쳐지고 앵글로 퍼시픽 컴퍼니가 BP, 브리티시 페트로리움으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충돌도 많고 하나 책으로 쓰자면 굉장히 분량도 많은 그런 석유 자본들의 역사였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석유 자원, 그러니까 피크오일에 대한 이론을 좀 설명드릴 건데 우선 피크오일의 개념의 창시자는 여기 계시는
킹 허버트라는 분인데 이 킹 허버트라는 사람이 허버트 곡선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허버트 곡선은 종 모양 형태의 곡선으로서 지금 여기 보이는 정점이 바로 인류가 묻혀있는 원임의 총 반, 정확히 반을 사용하는 시점을 일컫고 이분은 지금 그 시점을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예측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다 요약을 제가 따로 했는데 피코일이 도래하였다. 지금 현재가 피코일이고 인류는 이제 석유를 많이 못 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는 킹 허버트, 콜린 캠벨, 토마스 베이스, 스티븐 체이킨스, 매튜 스로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킹 허버트가 이 이론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는 데이비드 데링, 미국 지질조사회, 그리고 미국 정보국이 USEIA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자면 혹시 석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석유가 어디에서 생성됐는지? 혹시 한 명, 여왕님은 혹시 석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옛날 공룡들 죽어서 나온 거예요. 네, 일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라는 것은 탄화된 그러니까 유기물이 탄화돼가지고 다시 태워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공룡시대 때, 지질시대 때 묻혔던 그런 유기물들을 묻혀가지고 그게 탄화돼가지고 지금 꺼내서 우리가 그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긴 맞는데 이것은 2013년도 추리학술제 때 제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우선 공룡이라는 게 육상 공룡도 있고 해상 공룡도 있는데 해상은 육지보다 그 생명체의 밀도가 7배에서 8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육상에 있는 공룡들이 죽어가지고 석유가 다 됐다 이런 건 거짓이고 한반도의 공룡처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공룡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석유 한 방울이 석유도 나오고 있는데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빈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석유가 생산되는 거는 그냥 공룡이 살았다, 유기물이 존재했다라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선 석유가 생산이 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지구과학 원을 배우신 분들이면 이 구조가 뭔지 알고 계시는데 향사구조의 반대로 배사구조라는 엔지프라임 트랩인데 여기에서 총 3가지의 암석들이 작용합니다. 근원암, 절유암, 덧기암인데 우선 근원암 같은 경우에는 근원암에서 바로 석유가 나오는 근원이 되는 암이라서 근원암이라고 부르고 회삭작용이나 외부적 작용, 유기물 구성성분의 특징, 절유암과의 연관성 때문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reservoir rock이라고 불리는 절유암은 그 원유가 근원암에서부터 나온 원유가 거기에 저장이 되는 층을 말하는데요. 등유의 형태, 페르슨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1, 2차 이동이 있을 수 있고 절유암은 원유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하려면 공급률, 즉 원유가 들어갈 수 있는 큼이 커야 되고 유체 투과율도 커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 덧기암은 그 절유암층이 가지고 있는 그 석유 같은 경우에 액체도 있다고 했지만 기체도 있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확산되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률과 유체 투과율이 굉장히 적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것들 배사구조라고 하고요. 또 다른 걸로는 트랩이 있는데 트랩은 그 석이 어떻게 갇혀있냐 이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사 트랩, 그리고 단층 트랩, 치우사 트랩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 true or false는 석유를 공부하면, 석유 산업을 하면 바로 이 만수르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저도 그러길 원하는데 이분은 그냥 상속자고 왕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석유 산업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분처럼 되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게 되면 이런 와이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석유 산업의 이제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우선 계속 석유 하는데 요즘 에너지 대세는 신재생 에너지로 막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원래는 꿈이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우선 신재생 에너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위적으로 와야 되는 결과이고 근데 석유가 아직 400년이나 남았다고 했잖아요. 석유의 시작은 19세기 2000년대지만 석유 산업이 이제 끝나는 과정, 어떻게 환경을 최소한으로 파괴를 하면서 끝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돌릴수록 좋은 거고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국가가 돌리는 에너지의 총 11%로 확장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그 석유 자원에 있어서 수출입인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자원 의존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그 석유 국제적인 석유 유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경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생산적으로 수입 수출을 하느냐.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제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연구를 해서 그쪽 수출입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남한도 원래 석유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저기 동해 1일 가스전에서는 천연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더 액체 형태로 묻혀진 것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중국한테 뺏기고 있는 추세인데 어서 빨리 통일이 되면 빨리 저쪽으로 지질학자를 보내서 조사를 하고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가를 연구하는 게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